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기대감이 폭발 중이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모든 것이 살아 숨쉰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 전기차들이 관세벽에 막히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미국은요, 현재 그 4th of July라고 7월 4일 날이 항상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행사를요, 아주 셀러브레이션을 격하게 합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요, 이 미국 전역에서 아주 폭죽을 쏘면서 정말 화려하게 폭죽 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구경하는 맛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희는요, 이 아침에 아점, 그러니까 브런치를 먹으러,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그 가족이 같이 식사를 좀 했거든요. 오늘은 저희 이제 아들 녀석하고, 저희 부부가 함께 나가서 요런 식사를 좀 먹게 됐습니다. 자, 뭐 치킨 수프도 시켜서 같이 조금 나눠 먹고요. 그리고 각자 취향대로 이렇게 좀 시켰는데 뭐 오믈렛도 시키고 샌드위치, 그리고 이제 이 세먼 샐러드 있죠? 요런 거 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맛이. 그래서 커피도 한 잔 곁들이고. 그래서 아침 이게 브런치를 먹고 이제 이렇게 먹고 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보통 이제 외식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이 또 자연도 보고 하면 오붓하게 가족이 여기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면요 굉장히 이제 행복감이 올라옵니다. 뭐 이런 날 집에서 밥을 또 해 먹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또 이렇게 이 특별한 날에는 나가서 외식을 하면 그 돈을 들인 만큼 또 그 값어치가 있어요. 거기서 얻는 그 어떤 그 만족감,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그 분위기가요. 7월 4일 아침 그 아주 맑은 날씨에 아주 그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그런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나가서 또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먹고 나니까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또 테슬라 주식도 아주 뭐 급상승 해주면서요 아주 기분이 참 좋죠. 여러분들도 해피하니까 저도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테슬라 주식이 눌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여러분들에게도 참 그게 힘이 안 됐는데, 자, 그러나 요즘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또 오르락 내리락 있겠지만 또 무너질 수 있겠지만 결국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한번 흐름이 왔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에 다 증명이 된 거죠. 그런 때가 반드시 오니까요 이 소위 엔비디아가 올랐던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이 폭등 장세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면요 결국은 이 여러분들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내일 금요일 날 이제 잡 리포트, 6월달 잡 리포트가 공개되어집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예상이요, 위에 타이틀 보시면 cooling but not cool trend continue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미난 표현 썼죠. 식어가고 있는 것 같다, 노동시장이. 그러나 but not cool trend continue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썩 완벽한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건데, 자,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핑크빛으로 보시면 non-farm payroll입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분야에 지금 현재 보면요, 직업이 얼마나 생겼냐면, 지난달에 27만 2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9만 명 정도 추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죠. 거의 한 절반 정도 떨어진다고,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한 9만 명 가까이, 8만 명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4%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average hour 보세요. 파란색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그 시간당 돈을 얼마나 버느냐인데, month over month랑 지난달 대비, 그리고 year over가 있죠. 0.3 예상하고 있습니다. 0.4가 지난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죠. 자,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9%, 1년 전 대비. 그리고 이전에 4.1%, 이것도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도 줄고 있다는 거. 이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또 이제 average weekly hour거든요. 매주 보니까 34.3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건 똑같죠. 이전도 34.3. 그러니까 343, 343이니까 별로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뭔가 조금씩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뭔가 인플레를 당기면서 빠르게 어떤 당길 만한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아야 될 것은요. 꾸준하게 노동시장도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인플레 자극이 내려가니까 결국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냥 보시면서요.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 보세요. unemployment ratio 보면요. 점점 더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뭐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결국은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4%를 넘어서 한 4.5 정도가 되면요. 그때는 이제 금리를 무조건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너무 그렇게 가기 전에 아마 4%, 4.1, 4.2 이렇게 넘어가면 내릴 건데, 그래서 하반기에 3번까지도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적어도 9월 달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계속 추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에서 만든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의 관세를 직격탄으로 맞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지난주쯤에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들에 대해 관세를 일제히 부과할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이 유럽에서의 대표가 중국까지 날아가고 이게 보복 관세나 이런 거 아니다 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더니 중국 쪽에 발끈하고 우리가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실제로 보복했죠, 조치를. 그런데 자, 어찌됐건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대세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 중국 전기차들이 현재 유럽의 이 TRF죠, 관세를 결국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니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오가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가격을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위에 타이틀에서 보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번에 이 관세는 중국의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면서 가격 인상을 예고를 다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관세가 매겨지면 그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적어도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할 때 본인들이 이 플러스로 가거나 적어도 어떤 유지를 하려면은 여기서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차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유럽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그러니까 이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것과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거의 비슷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 보면요, 현재 17.4%에서 37.6%입니다. 자, 많죠? 거의 두 배 이상 뛴 거죠. 37.6%.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미친 듯이 팔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니까, 자, 이들이 가격을 지금 안 올릴 수가 없겠죠. 한 10몇 프로 이상 더 올려야겠죠? 한 20% 가까이 더 올려야 되네요, 가격을.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하려는 거 보면요, 이게 BYD부터 시작해서 니오랄지 중국 차들은 뭐 거의 100%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 브랜드들 있죠. 뭐 폭스바겐이나 유럽 브랜드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쪽에서 물건을 갖고 온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하이 쪽에서 물건을 갖고 온다 이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다행히도 테슬라는 이제 그 독일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미리 아주 선견지명이죠. 유럽에서 이렇게 만약에 때렸는데 이런 그 관세를 때렸는데 유럽에 베를린 공장이 없다 이러면요, 굉장히 사실은 이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다행히 이제 유럽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우리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 소식인데요. 자, 사실 지금 그 일본 기업들이 다들 안 좋은데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이분이 역시 한국 분이 이게 이제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 미래를 멀리 보고 하여튼 그 변화에 빠르고 정말 이 격동의 이 소위 빠른 변화 속에서 여느 일본 기업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뱅크의 주식이요,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first record high입니다. 자, 24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란 건데, 자, 이게 바로 ARM과 AI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좀 보면요,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이 소프트뱅크가 이번에 목요일 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어제 일본 시간으로 봤을 때 11,190 그 N을 찍었습니다. 자, 11,190이 이게 역대급이에요. 레코드 하이인데, 재미난 건요, 이전의 최고치가 전고점이 11,000이었어요. 자, 11,000이 전고점이었는데 이걸 뚫었는데요. 그 전고점이 언제냐? 2월 15일 2000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2000년도 2월 15일 날 11,000을 찍었는데 지금 이 24년이 걸린 거죠. 지금이 2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제 24년에 걸려서 이제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일본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지, 혹독한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일본을 가장 소위 대표하는 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가 이게 지금 24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다? 와,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뱅크의 전고점 돌파는요, 굉장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 배경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British Chip Designer ARM입니다. ARM의 역할이 컸죠. 자, 지금 ARM을 뭐 실제로 넘기려다가 안 넘긴 게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 때문에 안 넘긴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이 회사를 넘기려고 했는데 이 회사를 안 넘기고 홀드한 게 너무나도 잘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AI 붐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챗 GPT가 뜨고 이렇게 변할지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니까 이게 팔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을 보면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이게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 반도체 디자인 회사가 완전 떡상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주가도 오른 거고요. 여기에 지금 비전 펀드라고 있는데 기술주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손정희 회장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결과가 정말 좋았죠. 왜냐? 미국의 기술주들이 다 뛰어올랐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기술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야 뭐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이거 지금 앞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10년, 20년을 롱런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뱅크는 그냥 사실 투자도 잘했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던 반도체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이게 지금 앞으로요, 어마어마하게 더 성장하겠죠. 결국은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요, 이 소프트뱅크는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다만 자신들의 지금 현재 일본 국가의 위기가 지금 놓여져 있죠. 엔화의 위기, 환율의 위기, 이거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제가 지난번에 그 엔캐리 자금의 움직임, 그래서 환율이 지금 미친 듯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 방법은요, 환율을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내렸다간 일본 기업들이 다 그냥 줄 폭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일본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사이버트럭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사이버트럭이요, 직접 이 테슬라 측에서 공개한 자료, 그 영상들을 보니까요, 이 사이버트럭이 이번 2분기 때, 이 세컨 쿼터 때, 베스트셀링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픽업 트럭이죠. 원래 픽업 트럭 인기가 좋은데 전기 픽업 트럭으로서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지난 쿼터 때는 1등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등 했다고 하는데, 자,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경쟁자는요, 미국에서 이 소위 말해서 픽업 트럭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연차에서도요, 그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그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트럭도 만들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취득하겠죠. 자, 그래서 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F150 라이트닝이 지난 1분기 때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팔기 당연히 미미했는데, 자, 1분기 때는 F150이 더 많이 팔렸다가
이번 분기 때는 F150을 뛰어넘었다고 하거든요. 자, 물론 지금 현재 이 사이버트럭이 이번 분기 때 몇 대를 완전히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넘버원이라고 직접 광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자체가요, 경축이죠. 그러니까 판매하자마자 단숨에 1등을 차지했다라는 거, 자, 이게 지금 역전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빠르게 역전되겠죠. 여러분 최근에 아시겠지만 제가 제 이 영상에도 한 전반부에 제가 운동하다가 사이버트럭을 봤다 이러면은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저희 주변 동네에도 한 대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운동하는데 보이기 시작한다. 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이제 이 딜리버리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도 사이버트럭이 많이 보여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이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 생산량만 따라오게 되면 이 잘 팔리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12만 대급의 수준으로 올라오기만 하면요, 이 사이버트럭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드의 150 라이트닝, 포드의 픽업 트럭 시장을 테슬라가 뛰어넘고 있다. 이거 자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격차는요, 더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포드의 150 라이트닝이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전기차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엔진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사이버트럭의 압도적인 모습이 결국은 다 뛰어넘고,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 내연차의 소위 픽업 트럭까지도 뛰어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이면 지금 가장 잘 팔리는 내연차들, 포드나 GM 거를 다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디테일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테슬라 에너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또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테슬라 측에서 메가팩 영상을, 아래쪽에 이제 그림에도 나오지만 메가팩 공장이 돌아가는 걸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꽉 찬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전체가요, 꽉 찬 느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장이 슬로우한 게 아니라 full capacity, 즉 완전히 full cap화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배출한 걸 보니까 이 배치한 게 9.4 기가와트 배터리거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레이트로 메가팩 공장이요, 현재 full operation capacity가 40 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40 기가와트 정도의 fully 돌아가면 지금 거의 그 수준을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을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초록색으로 제가 별표까지 쳤죠. 무슨 말이냐면 메가팩을요, 68분마다 한 개씩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68분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시간에 한 대씩 찍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1년으로 바꾸면요, 거의 한 10,000대, 1년에 한 10,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8분에, 즉 1시간당 한 개씩.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아마 속도가 더 올라오거나 이 자동화되어지고 로봇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은 점점 더 절감될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이 메가팩 팩토리가 만약에 풀리 또 가동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공장도 내년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쯤부터 상하이 공장이 완전히 또 이 풀 캐파로 돌아간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하이의 메가팩 생산 규모 자체가요, 또 결국은 전체죠. 상하이와 이 미국의 레이트롭을 합치면요, 80기가와트가 됐죠. 왜냐면은 미국계 지금 40기가와트니까 상하이도 똑같은 규모거든요. 두 개가 돌아가기는 80기가와트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쉽게 정리하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두 개의 메가팩 공장이 연간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냐? 20 빌리언입니다. 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한 30조 원이 연간 계속해서 그냥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20 빌리언.
이건 뭐 200억 달러씩 계속해서 꽂힌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좋잖아요. 그죠? 뭐 마진율도 워낙 좋고.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메가팩 같은 경우도요, 로봇이 투입될 거거든요. 로봇이 투입되면은 거기서 마진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테슬라가 AI와 또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결국 로봇을 만들었을 때에 테슬라 공장에 먼저 배치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배터리 공장은요,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기계가 로봇이 하기에는요, 더 이렇게 규정적으로 딱딱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동차보다도 이 메가팩 공장의 로봇 투입이 훨씬 더 손쉽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올라가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인건비가 완전 줄어들었을 때에 얼마만큼의 정말 마진율이 나올지는 정말 상상 불가죠.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 주가는요, 더 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에너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독일 공장이 그동안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독일 정부에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 환경단체와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텐트도 치고 숲속에 이 나무집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성가시게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가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 오염시키냐,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느냐, 뭐 등등의 그냥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환경부처가 당연히 곤란스러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환경 문제를 덜먹거리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독일 환경부 German Environment Authority가요, 테슬라의 확장 공사, 베를린 공장 확장 공사를 허락했다. 어프로브가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빨리 확장해야 되는데 독일 공장이 처음 지을 때부터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때도 왜 그렇게 딜레이가 됐습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환경 관련된 사람들, 유럽에 또 환경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환경 관련 단체들뿐 아니라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때는 의심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들어오니까 생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투입된 사람들이 독일 내연 기관차들에 전부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죠. 테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이 전기차 회사,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독일 회사들이 다들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독일 차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늦추자, 막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늦어지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더 확장을 하겠다. 공장을 더 확장해서 거기다가 배터리 공장도 좀 지어야 되고 또 모델 3도 생산해야겠죠. 앞으로 모델 Y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독일 공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환경단체들이 뒤에서 뒷다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잘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독일 환경부에서 이것을 어프로브를 줬다는 것은요,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확장해 나가야죠. 왜냐면 지금 이 중국 관세 보셨죠? 중국의 관세 때리는 걸 보면요, 유럽에서 관세를 때리니까 지금 기존보다 20% 이상 더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독일 공장의 무게중심을 실어야 돼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을 향해서 보호 정책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것과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공장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죠. 예를 들면 확장해서 배터리도 여기서 다 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동차 모델 3도 더 여기서도 해버리고 해서 결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순수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다 해버려야 관세 혜택, 관세의 어떤 폭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는 이 확장이요, 절실한 거죠. 당연히 확장해야 되고, 이런 걸 예상하고, 그래서 관세가 부여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공장을 더 확장하려고 했는데 계속 환경단체가 막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통과가 돼서 굉장히 이 고무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인데요. 투자의 원칙,
투자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빌 게이츠와 아래쪽에 빌 게이츠 보이시죠? 아주 빌 게이츠가 젊었을 때입니다. 나름. 자, 그런데 그 옆에가 누굽니까? 스티브 바머죠.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CEO를 내려왔을 때 그 후임자가 스티브 바머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티브 바머가 이어받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이제 부침을 겪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그 이 CEO가 맡으면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바머가 누가 더 자산이 더 커졌는가라고 봤을 때요, 지금 이 스티브 바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초대 회장이죠. 회장보다 더 뛰어넘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티브 바머는 현재 벌써 157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위에 파란색을 하나 보세요. 빌 게이츠가 누구랑 계속해서 친구처럼 놀았습니까? 워런 버핏이죠. 워런 버핏과 친구 먹고 놀다 보니까 위에도 나오지만 diversifying his portfolio.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과 계속 친구하고 놀다 보니까 밥도 먹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의 아이디어를 느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이 빌 게이츠가요, 주식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소만 갖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주식도 팔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다른 데도 넣고 투자를 굉장히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주식을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워런 버핏처럼 나름 다양하게 했는데,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스티브 발머는요, 아래쪽에 나오는 스티브 발머, 처음에 스티브 발머가 회사를 말아먹었다, 바보다, 멍충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스티브 발머는요, 어떻게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요, 그냥 hold on 했다라는 거야. buy and hold 했다라는 거야. 제가 항상 강조해요, buy and hold라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그냥 충분히 주식을 가지고 홀드했거든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회사를 그만두고서도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to surpass Gates in wealth as of today. 오늘날 보니까 이 자산 규모로 봤을 때에 빌 게이츠를 뛰어넘어버리는 기업을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1등을 해버리고 마소가 꾸준하게 상승해버리니까 이 초대 회장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초대 회장 빌 게이츠는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 거라 생각했는데 이 스티브 발머는 뭐 그냥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결국 마소 하나 길게 들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이 소위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기업은 결국 성장성을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요, 그냥 뭐 내가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가들이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요, 결국 그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하는, 결국 그 기업이 성장하니까 내 자산도 같이 불어나는 거거든요. 회사가 잘하면서 결국 내 자산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 미국 주식은요, 그냥 좋은 기업을 사서 길게 롱텀으로 가져갈 때에 자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불어나요. 자꾸 사팔 뭐 저점 잡겠다, 또 뭐 나는 고점에 팔아서 나중에 들어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번 맞추고 한두 번 얻어맞지 않겠어요? 타이밍 잘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이번에도 그런 분 댓글 많이 다셨잖아요. 지난번에 200대 180 올라서 180 팔고 150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대기 중이래요. 180 올라와서 이제 팔아야겠다. 마치 어저께 우리가 그 서열 3위 낸시 펠로시처럼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가 150까지 떨어졌다가 180 이상 올라오니까 그때 팔았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올라버리니까 240까지 올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못 들어와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타이밍을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not the timing이라고 그랬죠. Not timing, but the time in the market.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좋은 기업은요, 뭐 1년이 안 오르고 2년이 안 오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결국은 길게 묻어가다 보면요, 결국은 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자산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폭락했을 때 더 주워 담은 사람들은요,
이 평단가도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자산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원칙, 투자의 철학은요, 이렇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매도까지 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는 테슬라 공매도를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남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결국 그 자산을 더 크게 불린 사람은 스티브 발머 아닙니까? 결국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미국 주식엔 가장 결국은 지나 보니까 제일 괜찮더라.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길게 보면서 자산을 테슬라 주식을 계속 홀드 하시길 바랍니다.